이쁘게 잡아주세요. 커피 한잔 하고 합시다. 오랜만에 이쁘게 보이려고. 자, 우리 방송에 들어오고 계신 어머님들이 지금 많이 계실 텐데 시작할까요?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또 시대적인 요구와 더불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있죠. 한때 우리 사회는 IQ가 높은 인재, 즉 지능지수가 높은 인재를 요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빠른 시일 내에 고속의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IQ가 좋은 인재를 선호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머님들 뵐 때마다 또 수업을 할 때도 설명을 할 때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야 하는데 답답해 미치겠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돼서 마스크를 벗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가운 일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속속히 입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의 지인 분들도 이렇게 함께 초대해 주셔도 좋겠고요. 오늘이 1부입니다. 1부 13살의 버릇 뇌의 재구성 2회편이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13살 전환의 시대에서다 표현편 2부가 있습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느 분들 좀 들어오셨나? 예, 재웅이 어머니도 좀 들어오셨고, 예,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채팅이 가능한 것 아시죠?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도 우리 스태프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대답해 주실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 칸을 채우다 독서 활동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여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안내창에 보시면 저희 칸을 채우다 독서 활동 상담 그리고 수강 신청과 관련된 안내 링크가 있습니다. 선착순 마감이거든요. 급히 신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할까요? 다들 들어오신 거죠? 들어오 계십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들은 지능주수, 즉 IQ가 높은 인재를 선호했던 때가 있죠. IQ는 지능지수를 뜻합니다. 개발 시대에는 한 사람의 아주 탁월한 엘리트가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내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인재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들 기억하세요? 한참 EQ를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하고 또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제어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능력, 그것을 EQ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IQ와 EQ의 시대를 지나서요, 최근에는 SQ라는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소셜 쿼션트이죠. 사회성 지수를 말합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던 IQ와 EQ와 다른 사회성이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EQ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타인과 잘 어울리는 능력, 우리 그것이 사회성 지수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공동체 활동 참 많이 하잖아요. 과제도 모둠으로 주고 동아리 활동도 모둠으로 합니다. 모두가 사회성 지수를 키우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협업이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성 지수는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보다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IQ, EQ, 그리고 SQ, 나아가 MQ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럴 쿼션트입니다. 여러 사람들 간의 도덕성 지수를 뜻하는 MQ는 사람이 얼마나 양심적인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MQ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해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높은 시민의식을 가집니다. IQ, EQ, SQ, MQ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또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능력은 시대와 사회를 뛰어넘어 우리 아이들이 꼭 갖추었으면 하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같은 능력을 갖춘 우리 아이들이 해내지 못할 것이 또 무엇이고, 이 같은 능력을 갖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능력, IQ, EQ, SQ, MQ, 여러분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을 들이고 있는 국어 공부, 영어 공부, 수학 공부, 과학 공부만으로 이 같은 능력이 갖추어질까요? 아니, 우리 채팅창으로 퀴즈 한번 합시다. 방금 제가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 이야기 했었죠. 네 가지입니다. 실시간으로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상품 없나? 있습니다. 상품 있는 걸로 합시다. 화면에 지금 방금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6대 핵심 역량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퀴즈입니다. 6가지 핵심 역량, 창의적인 사고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뭐죠? 창의적 사고 역량, 그리고 표현 역량입니까? 심리적 감성 역량이었죠. 저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전 촬영 중이니까 기억하고 계십시오. 제가 돌발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 역량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그죠? 점수, 능력, 시험 이런 거 말고 역량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역량에 대한 개념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역량을 읽어볼게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한 특성, 혹은 높은 수준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발휘되는 특성. 2015년 개정교육과정은 우리 아이들의 6대 핵심 역량을 이야기했습니다.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과학 몇 점으로 정량화된 수치로 이야기되는 우리 아이들의 성적,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대 핵심 역량을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기관리 역량 있잖아요. 자기관리 역량. 자아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삶과 진로에 대한 기초 능력, 그리고 자질을 갖추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이 있어요. 우리 창의력이라는 말 참 많이 쓰는데요. 이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 기술을 또 융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어려워요. 우리 교육 과정이 우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고 싶은 방향이거든요. 학교 최소한 지금 6년 정도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의 자기관리 역량 어떻습니까? 어머님들의 아이 창의적 사고 역량 어떤가요?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문화적 감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이라는 심리적 감성 역량은 또 어떻습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사소통의 능력, 6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또 앞으로 우리 아이가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이 같은 의사소통의 역량 얼마나 길러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지역이나 국가, 세계 공동체 구성원으로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의 역량은, 여러분들은 이 같은 6대 핵심 역량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교육의 전문가들이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으로 손꼽은 이 같은 역량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량입니다. 이 같은 역량을 갖출 때 인문학적인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창조력을 갖춘 동시에 바른 인성을 겸비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의 핵심 역량, 이것이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재상이기도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그 교과학습으로
우리 아이들의 이 같은 핵심 역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 안녕합니까? 이제 뭐 어색해서 미치겠습니다, 이거.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촬영하다 보니까 옆에 우리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제게 자꾸 막 딱딱하다니 딱큐 찍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좀 진지했습니까? 제가 좀 진지충이긴 합니다. 좀 편하게 할게요, 그러면.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 제가 3살 때부터 이렇게 진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 아시죠? 이 속담 어떻습니까? 정말로 3살 버릇이 여든 갑니까?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의 아이, 지금 현재의 버릇이 정말 3살 때 버릇이었습니까? 그런데 전 그래요. 저 3살 때 내가 어떤 버릇이 있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속담이긴 하지만 요즘 시대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100세 시대에 150까지 산다는 우리 아이들의 시대에는 3살 버릇이 아니라 13살 버릇 아니겠습니까? 13살이 곧 될 12살의 아이들, 13살을 앞둘 12살의 아이들, 그리고 만 13세가 되는 만 13살이 되는 14살의 아이들, 이때의 버릇이 평생을 간다는 말은 전 정말 믿을만 하고요. 또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피아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피아제 이야기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시작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막 열이 납니다, 이제. 피아제라는 사람을 갑자기 이야기했는데,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어머님들은 피아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지금 이 자막 처리되고 있습니다. 피아제는, 피아제, 이런 친구입니다. 피아제가 인지발달의 시기를 4단계로 이야기했는데요. 4단계에 해당되는 인지발달의 마지막 단계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했어요. 12세 직후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성인의 수준에 이르는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설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추상적인 사고, 연역적 사고가 이루어지거든요. 여튼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13살 버릇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버릇은 생각하는 버릇이거든요. 근데 좀 안타깝고 화가 나요. 생각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생각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뇌의 힘이 가장 강력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에 영어 단어 몇 개 배우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좀 몇 개 외운다고 해서 가설 및 연역적 사고, 이 추상적 사고가 좋아지나, 물론 피아제 이론에도 비판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피아제 이외에도 수많은 인지발달 이론을 이야기하는 뇌과학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바로 여러분의 아이들 13살이 될 아이들, 13살을 막 지나온 아이들의 지금 이때의 버릇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3살 아이들 지금 안녕하신지요? 이쪽이 숙련된 독서가 해내고, 이게 초보적인 독서가 해냅니다. 초보적인 독서가는 여러 곳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그 반응이 늦다 그럽니다. 두뇌세포와 두뇌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에 이렇게 마이엘린이라는 것이 계속 자극을 받으면 피막처럼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이엘린을 만들게 되면 두뇌세포에 재빨리 전달이 된다 그러죠. 이게 어린 시절에 결정이 된다 그럽니다. 이게 두뇌세포입니다. 노란 이것들이 이 뉴런, 뇌세포에 어떤 정기적인 자극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것이 발을 뻗어나가는데요. 이렇게 근처에 있는 다른 뇌세포와 아주 얄팍한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들은 계속 넓혀져 가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만 5세부터 활성화가 되는 각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과 언어 전체를 담당하는 일이죠. 여기가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에서 약간 들어가면 브로커 영역이라는 언어 담당 영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하기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먼저 말하기 영역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표현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듣고 문자를 해독하고 이해하는 베르니케 영역이 약 10세 정도로부터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비로소 이제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는 시기가 되죠. 두뇌는 이렇게 앞에서 뒤로 발달을 합니다. 0세에서 3세 이 나이대가 되면 두뇌 전 영역이 고르게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3세에서 6세까지가 되면 전두엽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칼로점 이스무스를 형상화시킨 겁니다. 빨간 부분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6세에서 12세로 넘어가게 되면 이 중간 부분, 측두엽과 도정엽 부분에 대단한 발달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바로 아이들의 언어 정령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리와 수학도 배울 수 있는 공간 입체 감각도 생기게 됩니다. 이제 12세에서 15세가 되면 성인의 뇌로 가기 직전입니다. 이 두뇌 뒷부분에 있는 시각 중추가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들었던 것을 종합하고 본 것을 종합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뇌는 3세에서 15세까지 앞에서 뒤로 발달을 합니다. 각 시기에 필요한 좋은 자극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이가 숙련된 독서가로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제가 슈트를 벗었습니다. 우아기를 벗었거든요. 제가 설명을 할 때면 좀 화를 많이 내는 스타일. 제가 좀 화가 많은 사람인데 이 시점에서 저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슈트를 입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가 생각의 힘이 가장 좋아지는 이 시기에 그걸 놓치고 있어요. 또 심리적 감성이 개발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방금 보셨던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뇌가 바뀐다니까요. 아니, 뇌가 바뀌어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머리가 좋아져 라는 추상적인 개념, 또 감성이 좋아져 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뇌의 물리적인 구조나 해부학적 구조가 바뀝니다. 좋은 뇌를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좋은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의 해부학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독서라는 것,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독서가 우리 아이들의 IQ, 그리고 EQ, SQ, MQ를 좋아지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독서가 우리 아이의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을 기른다면 우리 어머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또한 독서가 다음과 같은 효용적 가치가 있다면 우리 어머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독서 효용의 연구 결과를 아름다운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독서의 효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그 효과도 큽니다. 오늘은 그 효능 중 4가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주 기자입니다. 독서는 아이들의 뇌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네바다 주립대학교 에반스 교수팀은 20년 동안 27개국 국가에 7만여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집에 책이 500권 이상 있으면 부모가 모두 대학 교육을 받은 것처럼 자녀의 교육기간이 3.2년 더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서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영국 서섹스 대학교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팀은 6분 정도의 독서를 통해 스트레스가 68% 감소되었고 심장 박동수가 낮아지며 근육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음악 감상과 커피 마시기, 산책 등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지만 독서에는 못 미쳤다는 것인데요. 특히 인터넷 게임은 스트레스를 21%밖에 줄이지 못했지만 심장 박동수는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독서를 하면 행복해집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진은
30년간 약 3만 명의 성인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대부분 여가 시간에 TV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TV를 보면 일시적으로 행복을 느끼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행하다 느끼거나 후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장기적으로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은 독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서는 우울증도 예방합니다. 미국 피츠버그 의대 교수팀이 설문조사한 결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음악을 즐겨 듣는 것이 우울증에 효과적이었고, 음악보다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우울증이 10분의 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만하면 독서가 어떤 영양제와 보약보다 훨씬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셨죠? 우리 자녀의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위해 이제 부모님도 함께 책을 들도록 하자고요. 영상이 지금 나가는 우리 아나운서의 독서 요령의 그 논문들 소개하는 동안에 제 스태프분들께서 정작 저는 어떠냐고 물으세요. 혹시 여러분 그 아나운싱을 들으시면서 독서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 소리에 귀가 들리세요? 아니면 행복감을 증진하고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다. 이 말에 귀가 기울이세요. 이제 제 이야기를 여쭈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거든요. 이 성적 관리는요, 성격 관리예요. 그러니까 13살부터 아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저 녀석이 어제 그 녀석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근데 사춘기의 뇌란 책을 읽어보시면 내 아이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에요. 이 녀석이 왜 이러지가 아니라 사춘기 뇌는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행복감은 혹시 못 느끼더라도 덜 불행하게 느끼고, 기쁨, 환희는 혹시 못 느끼더라도 우울증은 안 느껴야 하는데, 독서가 행복감을 증진하고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 책이 도와줍니다. 뭐 또 이야기하라고 그래. 제 이야기 말고 이제 학생 이야기를 좀 하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 13살, 14살 아이들은 책 읽기 진짜 싫어하잖아요. 특히 머시마들요. 축구공 하나 들고 운동장에서 막 뛰어 놀기만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책을 읽게 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그러면 우리 현재 신시가지에 살던 아이예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축구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러 오면 그냥 막 땀으로 막 절어서 무릎은 늘 까져 있고 발목에 늘 테이핑을 한 축구밖에 모르는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책을 좀 읽혀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좀 읽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걸 읽게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 제목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검색 좀 해보실 수 있습니까? 원동중 야구인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에요. 원동중이면 밀양이죠. 밀양일 거예요. 원동중 야구 있습니까? 책 제목? 예, 있죠. 유튜브로도 있네요. 얘네들 이야기를 소설로 만든 게 있었는데, 운동자에게 이 책을 읽혔단 말이죠. 그랬더니 책이 재밌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걸 비롯해서 아이가 책을 읽기 시작해요. 우선 책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된 거죠. 성적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이 아이가 이전엔 국어 시험을 치면 중학교 국어 점수로 60점, 70점 정도 읽기 시작했는데, 문자 텍스트가 주는 정보를 이해하고 또 그것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막 운동장에서 방방 뛰던 아이가 상황에 맞게 자기 감정도 좀 다운시킬 줄도 알고, 말을 한마디에도 좀 똑똑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적은 뭐 말할 것 없이도 좋아졌죠. 아니 13살, 14살 아이의 가장 임팩트 있는 변화로 간다면 저 그거 기억나는데요? 적절한 사례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영상으로 알쓸신잡의 영상이 나가는데, 제가 이 영상을 우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장미 이름
푸코이추의 작가인 움베르토 에코 이야기를 하길래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 영상이 저희 독서활동 칸을 채우다의 거의 모든 핵심적인 어떤 그 가치를 담고 있어서요. 좀 다독이지 말자. 우리 아이들 좀 다독다독거리지 좀 마. 이런 말 하는데, 많이 읽는 것, 독서량에 얽매이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저희는 한 달에 한 권 읽기 하거든요. 슬로우 리딩 하자는 겁니다. 독서량에 우리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자. 이것이 저희 독서활동의 취지인데, 소설가 김영하도, 유시민도, 그리고 우리 과학 콘서트의 정재승 박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독서 학원을 보내든 책을 읽게 하고 난 뒤에는 이 아이 말하는 게 달라지고 또 글 쓰는 게 달라지고 아는 게 많아지는 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욕심이 과하신 거죠. 잘 쓰려면 깊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깊게 생각하려면 우선 많이 읽어야 해요. 그런데 알쓸신잡이 이 영상에서도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린 책을 읽는 이유가 위대한 작가들 또는 위대한 필자들의 이야기를 옮겨와서 내 머릿속에 저장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진리들이 완전 무결한 게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진리도 일리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의 이치일 뿐이란 말이죠. 무리가 없어서 일리가 있어서 담아놓은 것인데, 우리 아이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교과서의 세계가 교과서에서 담고 있는 진실과 진리가 모든 것인 줄 아는데, 그것은 일리에 불과하므로 독서 활동을 통해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관점도 좀 알아보자. 그리고 내게 가르침을 주는 그들의 이야기도 비판적 시각으로 좀 바라보자. 이것이 독서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서 활동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몰입하여 책을 읽게 되면, 그래서 책을 사랑하는 아이가 된다면, 엄마가 시켜서 이거 하면 스펙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내적인 동기에 의해 책을 사랑하게 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충분히 말씀드렸던 독서의 효용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죠. 영상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영상과 제 목소리가 좀 겹쳐서 나오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종종 저희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중학생 읽기에 너무 어려운 책들 아니에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의 오래된 미래를 읽거나,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올독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등을 읽으면, 알베르 카미의 페스트를 읽으면 너무 어려운 것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어려워서예요. 좋은 책은 어머님들 말씀처럼 어른들도 그 책들 한 번 읽고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한 번 읽고 말자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 또 읽고 세 번 더 읽을 수 있는 사랑하는 책을 만들자는 건데, 그런데 혼자 읽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죠. 저도 그 책들을 모두 읽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여러 가지의 어떤 가치들을 제가 다 알겠습니까? 두 번 읽고 세 번 읽을 때 알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두 번 혹은 세 번 읽는 노력을 덜 해도 되죠. 왜? 함께 하니까 그래요. 함께 있는 독서임이 그렇거든요. 내가 미처 하지 못한 생각을 친구들의 음성을 통해서 알게 돼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내용들을 함께 토론하면서 알게 되죠. 독서의 가치는, 독서 활동의 가치는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독서 행위를 액세서리 취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행위를 지적 허용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독서 활동에 몰입해서 궁극적으로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칸을 채우다 독서 활동에 담았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개발할 줄도 알고, 우리 곁에 머물게 하지 않고 끊임없는 지적 활동을 통해서 고도의 사고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많이 읽으라고 다독거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는 까닭은 한 권의 책을 우리의 거울로 삼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를 비춰봄으로써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게 하는 활동입니다.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한 권에 담겨있는 인물의 심리, 성격, 태도, 인물 간의 관계, 작품의 역사적인 배경, 사회, 문화적 맥락, 그리고 작가의 생애와 관련된 사건이나 갈등과 관련된 12개 혹은 16개의 활동을 통해 깊은 지적 활동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언하건대 만일 여러분들이 현명한 어머님이시라면 자녀를 위해 해야 될 단 하나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독서입니다. 오늘은 독서의 필요성을 이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13살 전환의 시대에서다 표현편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활동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제가 방송을 마치고 난 뒤에도 채팅창에 계속해서 어머님들 궁금한 점을 해결해드리기 위한 채팅이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또 독서 활동에 대한 상담, 또 수강 신청과 관련된 안내 링크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로서는 저희가 제 모든 센터에 많은 강좌를 열어드릴 수는 없어서 선착순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또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내일까지는 이 영상이 열려 있을 테니까요. 함께 또 보셔도 되겠고 지인들께도 함께 전달해 드려도 괜찮은 거죠? 예. 새로운 형식의 설명회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내일 방송은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13살 대전환의 시대에 선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표현편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